4학년 때 제가 이걸 들었었거든요. 이해가 안 돼, 이 사이클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이클이 작동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대학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걸 이해를 하기 되게 쉬운 방법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선을 긋고 나면 선을 그은 위쪽은 다 압력이 높은 쪽이고 선 아래는 다 압력이 낮은 쪽이에요. 제가 보통 사이클을 설명을 할 때 항상 그 고압부, 저압부 그리고 선도도 pH 선도 이런 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열변기 내에서는 압력이 별로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찰 정도는 무시하고 실제로 압력이 많이 걸리는 쪽은 어디다? 우리가 밸브라든가 터빈이라든가 압축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쪽에서 압력이 다 크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이쪽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위는 다 고압부, 하이 프레셔 사이드고 이 아래쪽은 다 로우 프레셔 사이드. 우리가 압력을 높이고 낮추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 보면은 응축기 쪽에서 압력이 높을 때 열을 쭉 제거를 하고 이때 엔탈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냉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열을 이렇게 주변을 냉각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냉동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압력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주는 게 타겟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볼 때 가장 중요한 기계는 여기도 똑같이 나눠보면은 여기 중간에 어떤 점인가 여기를 이렇게 선을 나누면 여기는 고압부 하이 프레셔 사이드, 여기는 로우 프레셔 사이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에 익스펜션 밸브를 기준으로 하이 프레셔 사이드, 로우 프레셔 사이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이 프레셔 사이드에서 열을 제거를 하고 팽창을 한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열을 흡수를 하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압력을 뭔가 끌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뭐겠어요? 냉동 사이클의 어떤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압력을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지금 여기서는 기체를 가지고 압축을 해서 압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써왔는데 그 기체를 가지고 압력을 끌어올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압축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를 써서 압축기를 쓰게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비체적이 크고 V가 크고 늘 말하는 VDP 추기를 결정하는 식 인테그랄 VDP죠. V가 크고 압력차는 뭐 어차피 이거 차이로 정해지니까 비체적이 크기 때문에 웍이 많이 들어간다. 이 웍은 다 전력이다. 그죠? 전동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렉트릭 힙펌프 이래서 약으로는 EHP 이렇게 씁니다. EHP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혹시 취준하면서 자료 찾다가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EHP라는 용어가 이게 전기구동 압축기를 써서 작동하는 어떤 힙펌프 사이클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사이클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전기를 써서 압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전기가 부족해 항상, 그죠? 그럼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기구동 압축기를 쓰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거의 압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흡수식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때 흡수식 사이클의 원리 자체는 뭐냐? 여기서 어떤 용액인데 두 개가 섞여 있는 용액을 두 개를 섞여 있는 거를 여기다가 펌프로 압력을 높이는 거죠. 발전소랑 똑같은 원리로. 발전소에서는 펌프로 압력을 높이니까 실제로 뭐예요? 백업 레이시오, 그죠? 펌프가 쓰는 일이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터빈이 쓰는 일의 1%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펌프가 쓰는 일은 작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어떤 용액을 펌프로 압력을 높일 수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에서는 전기구동 즉 베이퍼 컴프레션은 펌프로 그러면은 요즘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은 펌프로는 압축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펌프 같은 경우는 비압축성 유체예요. 비압축성 유체니까 밀도가 높고 그래서 그냥 밀어만 주면 압축이 되는 겁니다. 밀어만 주면. 그런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기체를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부피만 약간 좀 줄어들고 놨을 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다시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펌프 속으로 기체가 들어가면 펌프는 계속 헛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돌긴 하는데 기체는 하나도 안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압축기는 반드시 어떤 메커니즘을 가져야 되냐? 기체를 누른 다음에 그걸 내보낼 수까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압축기 만드는 기술이 훨씬 어렵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러분들 진짜 오리짝 얘기인데 오리짝 40년 정도 전에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일자동펌프라고 해서 서수남 하청일이라고 하시는 지금 돌아가신 양반 개그맨 분에서 광고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펌프가 있었지만 압축기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이 안 돼요. 그것도 아주 소수의 기업만 만들다가 요즘 좀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10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압축기 같은 경우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펌프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압축기는 훨씬 비싸고. 어쨌든 펌프로 압력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압력이 올라갔어요. 펌프로. 그 다음에 여기를 뭘 한다? 불을 떼서 열을 가해가지고 여기 안에 녹아있는 그죠? 용액 용매 안에 들어가는 용질이죠. 용질을 기화시켜서 밖으로 빼내는 걸 하는 거죠. 그 용질과 용매의 구성이 이렇게 리튬 브로마이드, 물 리튬 브로마이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앞쪽에 쓴 게 용질이고 즉 용질이 곧 냉매거든요. 뒤에 쓰는 게 용매입니다. 즉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액체 속에 물이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이 안에 물이 녹아 있다가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밖에서 불을 집어 넣으면 여기서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수증기가 빠져나와서 여기서 응축, 냉각을 해서 이제 수증기만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냉각을 하면 응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팽창을 하고 그러면 온도가 한 5도, 2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2도로 떨어진 차가운 걸 가지고 냉수를 만들어내죠. 그걸 우리는 냉동기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다시 응축된 물이 다시 수증기로 여기서 다시 증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발된 수증기는 다시 여기서 흡수가 다시 흡수는 냉각을 시키면 되니까 제가 이거 그 콜라캔 얘기에서 설명을 해줬죠. 막 흔들어 넣어서 막 안에 터지려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압력을 막 올려서 숨을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렇게 열을 빼주면 여기서는 이미 수증기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생이 된 흡착제죠. 여러분들이 그 흡착식 냉방이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조금 이제 시장에 많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 먹는 하마를 가지고 냉각을 할 수 있겠어요? 물 먹는 하마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공기 중에 한
한여름에 굉장히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습합니다. 수분을 쫙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물 먹는 하마통 안에 있는 수증기가 엄청 많이 있죠. 자, 보통 이거를 얻다가 하수구에 버리죠. 네. 그리고 재활용 분리해서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수증기만 어디 떼서 버릴 수 있습니다. 수증기를 어디 말릴 수만 있으면 이거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에 녹아있는 물을 그죠? 말릴 수만 있으면 또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리는 에너지가 사실 없죠.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말리는 에너지가. 이거 말리려면 누군가 불을 떼든지, 그죠? 밖에 아무리 내놔봤자 어떻게 돼요? 거기는 수증기 증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즉 여기서 한번 얘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한 개는 어떻게 수증기를 쫙 먹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한 개는 뭐예요?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증기를 다 먹고 얘는 다 말랐어.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꿉니다. 그럼 다른 한쪽이 수증기를 흡수하고 이쪽은 다시 말리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우리가 냉동 장치를 흡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굳이 한번 들어만 놔도 됩니다. 흡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흡착식 열이 요즘에는 뭘 하냐 이열을 쓰려고 해요. 컨덴서 쪽 열을 쓰려고 재생 열을 빼는 열.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효율이 뭐 COP가 엄청 좋아진다. 예를 들면 뭐 한 7, 8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즉 전기는 거의 안 쓰고 일부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연구 방향 중에 하나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농도가 아주 센 농도. 여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롱 솔루션입니다. 스트롱 솔루션. 이쪽에서 농도가 아까 여기 있는 물이 한 70%, 리튬 브로마이드 30% 정도가 섞여 있는 용액이 펌핑이 돼서 여기로 올라가요. 즉 여기는 스트롱 솔루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너레이터에서 그 수증기가 증발해서 날아가면서 실제로 농도가 반대로 30대 70으로 바뀌거든요. 70대 30인 농도가 30대 7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위크 솔루션이죠. 약한 솔루션. 그죠? 위크 솔루션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위크 솔루션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쪽에서 수증기를 흡수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는 70대 30으로 바뀌면서 펌프로 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흡수식 사이클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2번 들었으니까 2주에 걸쳐서 대략 이걸 이해를 했을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그거 그림을 이렇게 좌우를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좌우를 이렇게 좌우를 뒤집은 겁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여기 펌프가 여기 보면은 여기 스트롱 솔루션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압력을 끌어올립니다. 압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한 제너레이터 재생기 쪽이고요. 여기서 밑에 불을 떼죠. 불을 떼면 여기 안에 녹아있던 물이 끓어가지고 물만 빠져나오고 리튬 브로마이드는 계속 액체로 남아야 돼요. 즉 여기는 70대 30짜리가 들어와서 여기는 순수 수증기만 빠져나가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간 수증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컨덴서를 통해서 냉각이 됩니다. 컨덴서를 통해서 냉각이 돼서 서브쿨드 리퀴드가 돼요. 서브쿨드 리퀴드가 된 다음에 여기 밑에 중간에 팽창 밸브가 빠져 있는데 팽창 밸브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증발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인도를 차갑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내려온 윅 솔루션에다가 이렇게 흡수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온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좀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이쪽은 온도가 몇 도냐면 100도보다 높아요. 이쪽은 온도가 100도 이상입니다. 보통은 100도고 요즘엔 좀 작은 게 나오면 뭐 90도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100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몇 도냐? 이쪽은 한 50도, 4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덴서랑 이쪽은 50도, 40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쪽은 7도에서 12도. 7도에서 12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도 차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불을 떼서 여기 열을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이클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여기 냉각수를 생산해서 그 공간을 어떤 냉방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칠드 워터를 써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옥상에 항상 냉각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름에 냉동기도 나오면 냉각탑이 뭘 하는 역할인가 보니까 여기 있는 흡수기, 업소버를 해서 이렇게 빨아들일 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컨덴싱을 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얘는 냉각을 하는구나. 냉각탑의 역할. 즉 보일러가 하나 필요하고 냉각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실내 쪽에 냉방을 하는 라인.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온도 레벨이 몇 개다? 세 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식 사이클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흡수식은 기본적으로 여기 가스버너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난방에도 바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일단은 냉방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쿨링 모드라고 하는, 냉방일 때는 이렇게 돌리지만 난방으로 돌릴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가스를 이렇게 불을 떼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스팀을 가지고 실내에 물을 데운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전기를 쓰는 게 펌프밖에 없잖아요. 펌프. 그러니까 전기를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전력이 부족할 때는 뭘 했다? 이거는 어떤 기기로 분류가 되겠어요? 가스 기기로. 가스네. 전기를 별로 안 쓰고 가스를 주로 많이 쓰니까 이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스 기기로 분류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거를 아주 많이 장려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법 자체에 어떤 건물에 사용하는 기기가 전기 기기가 뭐 50%를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전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를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썼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거 되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스요금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오르죠. 훨씬 많이 오르죠. 왜? 전기는 지금 한전의 적자가 그렇게 적자를 많이 질 만큼 전기를 조금 올리는데 가스공사 적자 난다고 죽는다는 얘기 별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즉 가스공사는 생각보다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가스요금이랑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를 안 해봤는데 한 5년쯤 전에는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한 5년 전 2015년 이 정도 때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198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봤는데 전기요금 14배 올랐어요. 가스요금은 거의 1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가 우리나라 정말 싼 거예요. 정말 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전기랑 정치가 에너지랑 정치가 연결되면 에너지의 합리화라는 거는 물건 다 많은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한전은 계속 적자가 나도 계속 그냥 싼 가격에 유지하겠다. 저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용만 올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지금 거의 비슷한 레벨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발표 때 해줬기 때문에 아마 알 텐데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진짜 전문가처럼 보여요.
정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업용 전기하고 가정용 전기하고 어느 게 더 비싼가요? 물어보면 다들 100% 열이민열 다 가정용이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전체 쓴 전력 소비량 나누기 과금한 금액, 거둔 돈 있잖아요. 그걸 나누면 산업용이랑 전기, 가정용이랑 거의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 뭐 누진제로 그렇게 비싼데요? 누진제 비싸죠. 누진제 비싸죠. 근데 누진제가 비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두 배가 비슷해지냐? 그럼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 전기 막 쓰는 거, 전기요금 되게 싸거든요. 복지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전기를 되게 많이 쓰고 모여서 하는 사람들은 전기를 조금 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어디로 형성되겠어요? 낮은 쪽으로 형성되죠. 가정용 전기요금.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 좀 비싸게 되는데 조금 내는 사람은 되게 요금 내요. 그러니까 평균 내면은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제 산업용을 여기서 올린다. 역전이 돼요. 그러면 또 안 믿겠죠. 전기를. 왜? 다들 사람들이 에너지를 정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 앞에서 딱 해보세요. 아, 되게 전문가 같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흡수식이라고 있다. 그래서 흡수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근데 유럽에서는 다시 이거 전력량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가스를 뗄 수도 있지만 여기 가스 대신에 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지역 난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지역 난방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나 이런 걸 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동시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런 나라 아니고 인도나 이런 쪽에는 이런 수요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COP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스테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스테커라고 하는 책은 여기 레퍼런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PDF 검색한 사이트 가면 이 책이 지금 다 열려 있어요. 절판돼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뒤져보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흡수식의 COP를 계산하는 부분 여기에 펌프 이름 빼버려요. 거의 전기가 거의 열에너지에 비하면 거의 제로에 가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사이클에서 어떻게 되냐? 압소프션을 하죠. 흡수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이 들어오죠. 흡수할 때 열 빼고 여기서 컨덴서에서 열 빼고 그 다음에 증발기에서 열 흡수하고 여기 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일러로 이렇게 불을 떼는 방법 하나 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증발기 쪽에서 열 들어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냉각탑에서 냉각이 되는 거 두 군데. 되시죠? 즉 이렇게 열이 두 군데로 들어오고 두 군데로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COP를 계산하려면 어느 열량이 분자에 들어가야 될까요? 분자. 요 네 가지 Q, G, QA, QE, QC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열이 분자에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열은 어떤 열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서 QE를 원하는 열이죠. 그죠? 이게 실제로 냉각을 수행하는 열이니까 우리는 이 열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E가 분자에 들어가요. QE가 분자에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돈을 써서 투입하는 에너지는 어디예요? QG가 되죠. 이거 두 개는 냉각탑에 들어가는데 냉각탑에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펌프가 일하는 거지만 펌프 이거 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각탑을 도르는 펌프 이거 빼고 여기 냉동 사이클을 돌리는 펌프 일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QA랑 QC는 이 열은 우리가 COP 계산할 때 필요가 없는 열이 되죠. 즉 뭐냐? COP 계산할 때는 QG분의 QE가 됩니다. 그래서 COP는 QG분의 QE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요게 요 식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뭐라고 이걸 단순화할 수 있냐면은 왼쪽 거를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거는 왼쪽 건 뭔가요? 열이 들어와서 아래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뭔가가 오른쪽으로 일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예요? 열기관이죠. 오른쪽은 뭐예요? 열을 받아서 위로 열을 올려주고 밖에서 일이 들어오는 냉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왼쪽 거 같은 경우는 그 이상적인 아이디얼 사이클의 웍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TS-TA분의 TS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운동 기준입니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몇 도 넣어보면은 COP가 얼마가 나오냐. 카르노 COP가 생각보다 낮아요. 별로 안 높습니다. 2.09예요. 여러분 당연히 예상할 건데 여기서 들어오는 열이 예를 들어서 뭐 1이면 여기서 들어가는 열은 이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느낌에 이 일이 더 클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도 꼭 말할 수가 없는 게 요 두 개의 일의 합은 에너지의 합은 이거 두 개의 에너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쪽하고의 에너지가 굳이 이쪽이 더 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흡수식 사이클은 요거랑 에너지의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자세히 보면은 COP를 올리려면은 뭐가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 TS하고 TA 사이의 온도 차가 크면 되죠. TR은 우리가 어차피 정해진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온도 차를 키우면 되니까 TS를 올리면 되죠. 즉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OP가 1.4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흡수식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론이 세 개가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제너레이터 쪽은 뭐겠어요? 100도보다 높은 온도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냉각 탑을 할 때는 한 50도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찬 쪽은 한 10도, 7에서 12도니까 10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온도 라인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일 때는 이 열이 우리가 있었나요? 있었죠. 왜 가스로 되니까 이 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공기 중에 냉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열이 있었죠.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 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방식도 가능하냐면은 그러면 이거랑 두 개를 합치면 가운데가 나와요. 50도짜리 열이 나와요. 그러면 뭐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보면은 물을 100을 뗐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70이 열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요거 합쳤더니 170짜리 50도 온수가 나옵니다. 170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불은 100을 뗐는데 열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70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컨셉을 주로 어디서 갖다 쓰느냐?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용하는 히펌프는 이런 걸 갖다 씁니다. 어디서 쓰느냐? 여기 100도짜리 물은 지역난방수 잔뜩 있죠? 그죠? 그걸 그냥 공급하지 않고 지역난방수에 100도가 있으면 콜드워터는 어디 물일까요? 강물이나 하천수 뭐 이런 걸 쓰죠. 이거랑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나온다? 5, 60도짜리 물이 1.7배, 그죠? 70% 더 나오니까 저걸 가지고 열을 하는. 그래서 절약 기술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경우 요 위에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걸 합쳐서 가운데 걸 만드는 거는 또 일종의 히펌프잖아요. 열을 끌어올려서 온도를 끌어올려서 하는 히펌프니까 그걸 우리는 absorption 펌프 중에서 타입 1이라고 합니다.
아래쪽하고 중간 거를 위쪽하고 아래쪽을 가지고 가운데를 만들어내는 힙펌프. 이것도 열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 열을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힙펌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타입 1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냥 흡수식 힙펌프라는 말을 쓰면 이 타입 1을 말해요. 아까 했었던 요쪽을 관심 있었으면 뭐예요? 흡수식 냉동기라고 그냥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면 조합이 지금 이거 하나 생각해서 이거 하나 해서 그럼 이것도 되나? 이제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얘랑 얘를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나? 라고 물을 수 있죠. 그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트 트랜스포머라고 불러요. 히트 트랜스포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열 변환기잖아요. 그래서 열 변환기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게 뭐 전력 변환기가 아니고 열 변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거를 히트 트랜스포머 이렇게 씁니다. 히트 트랜스포머. 그리고 뒤에는 이거는 압소프션 힙펌프의 타입 2라고. 이거는 왜냐? 중간에 한 50도짜리 폐열이 나오면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뭐 이런 거 2개 섞으면 여기 100도 이상의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공장에서 갖다 쓰겠죠. 대신에 COP가 얘는 되게 안 좋겠죠. 어쨌든 이런 어떤 세 가지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많은 데서는 뭘 하느냐? 이게 에너지 최적화에 쓰기 되게 좋겠다. 라고 해서 어떤 최적화 얘기를 하고 열 에너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설비가 흡수식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거의 누구보다 흡수식 관련해서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길게 이걸 했고 그럼 이걸 이제 왜 했느냐? 요걸 한번 보는 거죠. 지금까지 긴 길을 봤어요. 왜? 여기 흡수식 냉동기가 나오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들 잘 다시 보면 이제 이해가 딱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제 알겠어요. 이 화면에 있는 사이클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사이클은 이 속에 압소프션 리프리저레이터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어떻게 이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에 뭐가 있나요? 여기 보일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일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물을 끓이는 거니까 보일러를 어떻게 만드나 보면 여기 엔진이 앞에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거 딱 봐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발전기죠.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엔진에다가 뭘 걸어줄까요? 여기 제너레이터를 걸었잖아요. 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인데 이 열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엔진에서 열이 나오겠죠. 그럼 그 엔진을 가지고 뭘 하느냐? 엔진에서 나오는 열들을 다 걷어서 여기 배가스 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가스가 어느 정도 되냐 궁금할 텐데 실제로 엔진에서 나가는 배가스의 온도는 한 550도, 500도 정도 됩니다. 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 열을 그냥 쓰긴 아까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보일러를 해서 돌려주게 되면 여기 물이 끓어서 스팀이 나오겠죠. 그럼 이 스팀을 가지고 뭘 하겠다? 압소프션 리프리저레이터 아까 제너레이터 쪽에 여기를 요 제너레이터랑 아까 그 제너레이터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너레이터 2개 나오니까 착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재생기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하면 재생기라고 부릅니다. 즉 발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흡수기, 응축기, 증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생기는 뭐냐면은 다시 이렇게 그 수증기를 뽑아낸다 해서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을 붙여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흡수식 사이클의 제너레이터보다는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이게 발전기로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서 발전기. 네, 일반적으로 요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고 엔진이 있어서 엔진에서 나가는 걸 가지고 스팀을 가지고 이 열을 가지고 압sorption refrigeration 이 안에도 네, 아까 말한 재생기 제너레이터가 들어있겠죠. 요 네 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무슨 어떤 열이 들어와요? 냉동과 관련된 열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네,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딱 무슨 시스템이에요?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죠. 열병합입니다. 즉 열이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일단 발전 시스템인데 이 열을 이용해서 뭘 해요? 냉열을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 열을 그대로 쓰면 뭐예요? 온열도 생산을. 즉 냉열과 온열과 전력을 생산하니까 우리가 이걸 트리플 제너레이션, 트라이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산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 개를 동시에 생산하니까 3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게 먼저 얼마나 전력을 생산할지를 가지고 맞춰서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맞추기는 어려워요. 전기를 생산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나 냉열을 생산하는 양을 두 개를 동시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그러니까 지역 난방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서는 항상 뭘 기준으로 맞춘다고 그랬어요? 열을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스템 어디 넣겠어요? 선박 괜찮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선박에 들어가려면 연료를 엄청 갖고 다니니까 LNG 이런 데 쓸 수 있겠네요. 그죠? LNG 선박. 그죠? 네, 연료를 안 갖고 다니는 게 좀 힘들겠죠? 어딜까요? 이거는 실제로 보통 건물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쓸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냉열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 스팀도 생산하고 주로 병원 같은 데가 스팀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도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다 공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쓸만한데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뭘 맞춰주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맞춰주는 게 좋나? 전력 생산을 맞추는 게 좋나? 우리가 실제로 선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터 출력이 일단 배가 움직이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좀 뭐 차갑지 않아서 좀 미지근하고 이런 거 그냥 이거는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이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면 일반 건물 같으면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냉동기는 없는데 그럼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질문은 이거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력 생산량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선박이 맞겠죠. 선박에서 어디에 가냐? 인풋이 되면은 얼마나 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어떤 전력 수요, 일렉트릭 디맨드가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인풋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에서 파워에 대한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엔진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있는 것은 엔진이 두 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엔진과 관련돼서 어떤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두 개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느냐? 스피드가 하나가 들어가요. 엔진의 RPM이 몇 RPM으로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소비량이 얼마냐 라는 게 두 개가 돌아가게 되면
요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유저스 게스 플로우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 가지고 출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로 태우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두 개 가지고 출구 온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엔진이라는 이 네모 블록에서 엔진과 관련된 모델을 알아야 돼요. 즉 RPM하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전력량, 생산되는 전력량이 출력량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이런 각각의 종속 변수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나옵니다.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인포메이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진동으로 안 돼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인포메이션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입력값에 따른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서 두 개의 인풋에 두 개의 아웃풋이라고 그냥 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하나만 흘러가서 정보가 이렇게 하나 안에 다 그려도 되는데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가스 플로우 M 다시 얼마가 가스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로 들어가는지 두 개를 다 알 수 있죠. 즉 여기에 들어가는 온도와 유량을 알 수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열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열량을 가지고 뭐가 되나요? 스팀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까 그 냉동 사이클에서 냉동 용량이 나오는 이런 아웃풋이 맞추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거는 이쪽이 도미넌트하잖아요. 이게 다른 쪽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우리가 원하는 냉방 용량이다, 냉동량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얘를 결정해야 되죠. 그죠? 얘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얼마나 돌아야 되는지가 일단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거꾸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하겠죠.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전기가 남으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남을 수 있잖아요. 이걸 맞추려다 보면 전기가 모자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모자란 건 한전에서 끌려는 전봇대에서 끌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걸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매우 어려운 전기사업법이라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유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을 아마 여러분들이 에너지과 나와서 이걸 공부해가지고 전기사업법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도대체 법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발전사업자가 돼요. 발전사업자.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발전사업자가 돼요. 그럼 만약에 발전사업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전이 가져가게 둡니다. 한전이 가져가게 두고요. 그 다음 나중에 1년 뒤에 이렇게 정산해 줍니다. 정규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전이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정산할 때 단가를 어느 단가를 해주겠어요?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 그 단가를 낮은 단가를 책정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분산 발전에서 뭐 전기 팔아먹겠다, 그게 사실은 거의 안 먹힙니다. 왜? 생산해봤자 전기가 수익이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팔아서 수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태양광이나 이런 거 막 설치해서 돈 받는다는데요. 그게 뭐예요? 발전 보조금이잖아요. 발전 보조금. 그러니까 그 발전 보조금을 누가 잖아요? 한전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전이 해마다 그 보조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마다 누가 나와서 시위를 해요? 발전사업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태양광 사업이 다 죽는다. 고사 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이게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복지를 전기가 담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보조금이에요. 다. 외국의 정부가 볼 때는 이거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WTO 같은 데서 이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나 이런 데를 제소를 할 때 많이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너네 기업들 지원해 주려고 전기를 이렇게 싸게 주는 거 아니냐. 이해되시죠? 기업들을 지원, 왜냐하면은 기업들을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해줄 때는 그 지원을 할 명분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명백한 명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군수 산업. 이거는 우리나라가 생산 안 하면은 저기 치어들어왔을 때 우리를 막을 방법이 없죠. 이거는 그냥 니네가 그러면 니네가 정부가 돈 쓰는 거 당연하지. 그죠? 근데 WTO상 전 세계의 거래가 이렇게 뭐 무역 장벽 같은 거 없애가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만약에 뭐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뭘 했다. 그렇게 되면은 너네들 뭐예요?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산업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 뭘, 그런 나라들은 거기 뭘 붙여요? 덤핑이라고 부르죠. 그걸 덤핑. 여러분 덤핑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반덤핑 관세라는 걸 붙여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런 걸 아주 잘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전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렸어요. 그러면 덤핑 문제가 발생합니다. WTO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산업용을 그냥 올렸죠. 산업용을 먼저 올리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거는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문제 없죠. 왜? 너네 가정용은 복지라고 해서 싸게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산업용 같은 경우는 현실을 위해서 올리면 너네 산업 경쟁이 없어지는 건 너네 사정이고 대신에 뭐 그건 맞아. 그러면서 반발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어떤 서로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까 말했던 그런 정치랑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한전이 한 30조 정도 적자가 났었잖아요. 30조. 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전기를 싸게 쓴 여러분과 그죠?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 메이저 미국의 기업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다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다 거기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소탐 대시를 하는 거예요. 소탐 대시. 제가 전기차 할 때 요금 얘기 잠깐 해드렸죠? 전기요금. 여러분들 이제 들은 게 기억이 거의 안 나는구나. 네. 전기차 요금 제가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전기차 요금이 단가가 거의 킬로와트당 300원이에요. 엄청 비싼 겁니다. 굉장히 충전을 할 때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렇게 비싼 단가는 사실은 어느 요금 킬로와트당 3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요금 집에서 300kW 쓰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9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그죠? 비싸 안 비싸? 엄청 비싸죠. 여러분들 집에 고지서 날라오는 거 보면 대충 300kW 쓰면 5만 원 정도 더 안 나오잖아요. 5만 원. 5만 원도 안 나오죠. 근데 그 9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자동차에 쓰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요금제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높냐? 누진세 거의 최고 위에 있어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한 번 충전할 때 충전요금이 얼마가 나오냐? 기름 해도 한 4만 원밖에 안 나와요. 기름 넣으면 얼마 나와요? 8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제일 비싼 요금으로 자동차 충전하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럼 우리 집 전기 얼마 안 쓰니까 우리 집 전기 갖다 따라 쓰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 불법이고요. 그런 장비를 팔긴 팔아요. 어디서 저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뭐 사면은 사는데 그걸 이렇게 노선을 해도 여러분 전기차 한 번 충전할 때 보통 얼마나 충전시키냐면은 80에서 100kW. 그러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100kW 나와요. 그럼 100kW 나오면 그거 3번 충전하면 얼마예요? 네. 유심제 맥시멈대로 올라가 버리죠.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갖다 집에서 꽂아 써도 된다. 뭐 어디라고 더 싸다고 해가지고 뭐 그럴 생각하지 마라. 나가면 다 밖에 못 꽂아 써야 되고 사무용제를 우리 집에 그 갖다 쓰더라도 별로 너네가 경제적 이익은 많이 없을 거다. 라고 해서 그런 높은 가격대를 책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모든 정책을 쓸 때 조금 디시전들이 다 못돼요? 너무 복잡하죠. 요금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다 이걸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유지를 해서 좋게 말하면 최대한 낮은 가격을 유지해서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좀 안 좋게 말하면 정치적 목적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좀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렇게 싼 전기요금의 체계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의 이익이 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자들의 이익이 된다. 당연히 미국에 있었으면은 구글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더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 400억, 500억만 내는 거예요. 미국에 설치해서 1,500억 내야 되는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에너지 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경제 이런 거를 왜곡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메소드와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하고 오토마이제이션은 최대한 줄이고 예제를 조금 하겠다 그랬으니까 예제라고 하는 게 이런 예제가 아니고 실제 시뮬레이션 예제를 말할 겁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Successive Substitution하고 뉴턴 랩슨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뉴턴 랩슨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Successive Substitution도 들어봤을 텐데 잘 안 들어본 이유가 뉴턴 랩슨은 보통 뭐 몇 번만 그냥 계산하면 나옵니다. 뉴턴 랩슨이 뭐였어요? 뉴턴 랩슨부터 먼저 설명할까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여기 절편값 y가 0인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때 먼저 이 점부터 기울기 2번이라고 처음에 가정을 시작을 했을 때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여기 교차되는 점에 하나를 구하고 다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위해서 또 여기로 가고 하면 몇 번만 하면 요 근처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턴 랩슨이거든요. 뉴턴 랩슨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뉴턴 랩슨의 가장 큰 단점. 이 미분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의 미분값이 얼마인지, 그죠? 이거의 미분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이 미분값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뉴턴 랩슨이라고 하는 거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우리가 이거 답을 구할 때 이 값을 구할 때 이렇게 모든 걸 식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해보면. 그리고 식도 안 풀립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왜? 아까도 인포메이션 다이어그램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이렇게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때 미분 기울기는 뭐야? 여러분 생각을 딱 해보니까 그거 미분 기울기 미분부터 구하는 게 일단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 랩슨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빠르고 일단 빠른 게 제일 큰 단점이죠. 굉장히 몇 번 안 하면 진짜 석세시브 서브스티튜션에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의 속도로 빨리 수렴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Successive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연속 대입법이죠. 연속 대입을 하게 되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simultaneous equation,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한 대표적인 솔버 두 개가 되는데 이거 중에서 먼저 한번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6.1, example 6.1에 보면 워터 펌핑 시스템이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수조에서 오른쪽에 높은 데에 있는 수조로 물을 옮깁니다. 그러면 중간에 펌프가 두 개가 있고요. W1, W2라고 하는 유량이 들어가는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펌프 전후에는 델타 P라고 하는 압력차가 걸리게 되죠. 그 압력은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두 개의 물탱크는 높이가 40m 차이입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40m라고 해놨죠. 그죠? 그럼 여러분 또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뭐예요? 이 물통이 점점 비고 이 물통이 점점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럼 나중에 이 물통이 되게 커지게 되면은 높아지게 되면 그죠? 물통이 차게 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유량이 또 바뀌게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어떤 걸 많이 경험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펌프와 관련돼서 먼저 보겠습니다. 펌프 1이 여기 펌프 1입니다. 펌프 1이라고 하는 거는 전후의 압력차가 델타 P라고 하는 델타 P가 있을 때 그때의 유량과의 관계식이에요. 810-25W1 3.75W1 제곱. 자, 여러분 이 식이 딱 식만 봤을 때 이 식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세로축이 델타 P고 가로축이 유량이라고 그러면 W1이라고 그러면 어떤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저기 극대값은 어디에 있나? 극대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극대값은 2, 4분면 쪽으로. 극대값은 2, 4분면에 가 있고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라고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전형적인 뭐예요? 펌프 성분 분석.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이 두 번째 것도 어때요? 네, 똑같습니다. 즉 두 대의 펌프가 서로 다르네요. 이쪽에 월등히 크네요. 어느 쪽이 더 크지? 절편이 비슷한 거 보니까 비슷하겠다. 대신에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안 가파르고. 자, 그 다음에 파이프 로스라고 하는 것도 주어졌어요. 7.2W 제곱입니다. 이게 이 유량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델타 P, W1, W2, W를 이게 Successive Substitution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풀이 과정입니다. For unknown이 있어요. 뭐 있어요? W, W1, W2, 델타 P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식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식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식은 펌프식, 여기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펌프 1에 대한 식, 펌프 2에 대한 식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W는 W1 플러스 W2 이것도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이 뭐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 커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될 델타 P라고 하는 역할은 이 델타 P는 뭘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 델타 P는 파이프를 지나올 때의 마찰 손실을 일단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감당해야 되는 건 뭔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또 올려주는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즉 델타 P라고 하는 거는 7.2W 제곱 즉 유량과 관련된 식, 그 다음에 로지 H
높이 차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식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은 이 펌프라고 하는 거는 이 펌프 어디 갖다 놔도 이거 만족하죠. 펌프 딴 동네 가서 설치해도 저 펌프식은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거는 이건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어디만 만족해요? 이 시스템만 만족하죠. 따라서 이거는 시스템 커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커브를 자세히 보면 2차 함수인데, 그죠? 극소값이 0이고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펌프 성능 곡선에서 여러분 시스템 커브 기억나세요? 여러분 펌프 성능 곡선 기억이 안 나요? 펌프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배웠잖아요. 연료체계 설계 시간에. 그죠? 펌프 성능 곡선에서 그 펌프의 성능은 우하향되는 이런 그래프고, 시스템 커브는 어땠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커브였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여기서 다 왜 이렇게 그려진지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냅니다. 인포메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제일 먼저 여기 델타 P를 먼저 정합니다. 델타 P를 정하게 돼서 실제로 그러면 델타 P에서 높이와 이거 가지고 먼저 4번을 먼저 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생각해도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는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요 밑에 인포메이션 다이어그램 그냥 누군가 이렇게 그렸어요. 유제품이니까 나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델타 P를 가지고 4번식 높이와 시스템 커브를 가지고 먼저 이걸 뭘 구했어요? W를 구해요. 델타 P를 알면 4번에서 W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델타 P를 알면 W2를 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매스 밸런스 W2를 가지고 W1을 구하고, 그 다음에 펌프 1에 대한 이케이션을 마저 구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델타 P가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W1이 있으니까 델타 P가 나오죠. 자, 이 델타 P가 처음에 우리가 설정한 델타 P 가정을 하겠죠. 가정한 델타 P와 같냐? 뭘 가정하냐가 문제인데, 델타 P를 만약에 가정했다 그러면 이게 안 했으면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석세시브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델타 P를 여기에다가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델타 P를 다시 여기 그대로 넣어주면 4번식에서 W가 나오고 2번식에서 W2가 나오고 다시 여기서 W1이 나오고 다시 새로운 델타 P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델타 P를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수렴을 하게 한 값으로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의 수렴값을 우리는 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Successive Substitu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Successive Substitution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풀었더니 제일 먼저 델타 P를 먼저 정했어요. 638.85라고 해서 첫 번째. 자,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치겠습니다. 요 값을 가정하는데 일단 모르겠지만 어쨌든 638.85라고 먼저 가정을 해서, 아니면은 어디부터 맞아요? 요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638.85라고 하고 그때 W2 구하고 W 구하고 W1 구하고 다시 델타 P를 구하고 W를 하고 이렇게 2회차, 3회차, 4회차 쭉 내려가죠. 그랬더니 한 저기 50회차 정도 가니까 값이 거의 안 변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650 정도 요값 근처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겠구나 라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Successive Substitution을 구할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펌프 1과 펌프 2를 먼저 나는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델타 P를 정한 다음에 W1과 W2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번엔 W를 구하고 다시 델타 P를 계산해봤어요.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걸 똑같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653 가더니 점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되나요? 네, 발산을 해버립니다. 즉 어떻게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가 사실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도 그러면 다르게도 구해볼게요.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또 발산을 했어요. 즉 뭐냐면은 Successive Substitution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무데나 우리가 그냥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한 값을 계속 순환시켜 가지고 결국은 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만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솔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걸 반복해서 넣고 계산하다 보면 그냥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열 시스템 문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솔버 중에 하나인데 이 솔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 문제가 커서 이때는 두 번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고려가 있는데 뭐냐면은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먼저 결정을 할 때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지금 발산했으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그려봐요.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이어그램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다이어그램을 큰 다이어그램을 한 번에 하지 말고 웬만하면 블락 단위로 쪼개서 블락 단위로 수렴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걸 다시 또 블락 단위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릴렉세이션 팩터라는 걸 또 쓰게 돼요. 릴렉세이션 팩터 여러분 기억나나요? 릴렉세이션 팩터가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여기서 650 여기서 638.85를 가지고 다음번에 새로운 개수값이 661이 나왔잖아요. 661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638과 661에 서로 어떤 중간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릴렉세이션 팩터가 그러면 릴렉세이션을 많이 줬다. 그럼 그 가중치를 많이 줬다라는 것은 어느 쪽이겠어요? 그러면 638에 가까운 값을 주겠죠. 두 개를 어떻게 돼요? 0.9 곱하기 요값 더하기 0.1 곱하기 이값 세 값. 이렇게 되면 그때 릴렉세이션 팩터가 큰 값을 준 거죠. 즉 값이 많이 안 변하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Successive Substitution은 수렴을 시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